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미국에서 어떤 치료도 받을 수 없었던 8살 손녀를 위해 아무런 연고도 없는 한국 땅을 밟은 63세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저였죠. 아들과 며느리와 절연했던, 그리고 편견으로 가득했던 저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병원에서였어요. 소피아가 교통사고를 당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얀 병원복을 입은 의사가 저와 소피아 앞에 앉더니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경계 손상이 심각하다며 하반신 마비 상태이고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소피아는 제 옆에서 작은 손으로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겨우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자신의 운명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의사는 계속해서 차가운 현실을 들려주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극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평생 휠체어를 사용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의료비 견적서를 손에 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월 $3,000가 넘는 물리치료비, 각종 의료기기 비용까지 합치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소피아를 키우는 것도 벅찬 상황에서 이런 의료비까지 감당해야 한다니. 그날 밤 소피아를 침대에 눕혀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어보더군요. 할아버지, 엄마가 말하던 한국 병원에 가보면 안 돼요? 엄마가 그러던데요. 한국에는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많다고 말이죠.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아들이 한국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완전히 반대했었어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냐며 완강히 반대했죠.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저와 연락을 끊었고 소피아를 본 것도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이라니 저는 소피아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는 자신의 마지막 희망처럼 한국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차마 손대지 못했던 상자들이었어요. 아들의 옷가지, 사진들,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눈에 들어왔죠. 아들의 필체로 쓰여진 편지였는데 봉투에는 아버지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언제 이런 편지를 써놨는지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어요. 아버지,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아마 저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는 말로 시작되는 편지였습니다. 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 죄송하다며,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다고 적혀 있었죠. 혹시 소피아가 아프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한국의 장인어른께 연락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정말 좋은 분이시고 소피아를 무척 아껴주실 거라는 말과 함께 말이에요. 편지 아래쪽에는 한국 사돈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명수라는 이름과 함께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까지 말이죠.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마지막까지 소피아를 걱정했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편견 때문에 가족을 멀리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죠.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한국 사돈에게 연락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던 저였는데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게 자존심도 상했고 무엇보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소피아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이가 휠체어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뛰어다니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수없이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죠.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솔직하게 썼어요. 소피아의 상황, 미국에서의 치료 한계, 그리고 아들의 편지 이야기까지 모든 걸 담아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죠. 죄송하다고, 그동안 좋지 않았던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소피아만이 중요하다고,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말입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과연 답장이 올까? 온다면 어떤 내용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피아의 미래가 이 한 통의 이메일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메일을 보낸 지 이틀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짧고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에드워드 씨, 소피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과 함께 한국으로 오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을 준비하겠다는 윤명수 씨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 짧은 메시지를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품고 있던 걱정과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감이 밀려왔죠.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말입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소피아와 함께 짐을 쌌습니다. 아이는 작은 배낭에 좋아하는 인형과 색칠 공부 책을 넣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한국에 가면 정말 다리가 나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어서 글쎄, 모르겠다며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자고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의료 기술에 대해 회의적이었거든요. 미국보다 뛰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소피아의 간절한 눈빛을 보면서 희망을 품어보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공항이 이렇게 넓고 현대적일 줄은 몰랐어요. 깔끔하고 세련된 시설들,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피아는 휠체어에 앉아서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정말 깨끗하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친절해 보인다고 말이죠. 입국 수속을 밟는 동안에도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를 받았어요. 휠체어를 탄 소피아를 위해 별도의 통로를 안내해주고 필요한 서류들도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 이런 면에서는 정말 잘 되어 있구나. 공항을 나와서 택시를 탔는데 운전사 아저씨가 영어로 웰컴 투 코리아라고 인사해 주시더군요. 서툰 영어였지만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창밖 풍경을 보는데 정말 놀랐어요.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자동차들, 그리고 곳곳에 세워진 현대적인 건물들 말이죠. 제가 막연히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소피아도 창밖을 보며 감탄했어요. 할아버지, 여기 미국이랑 비슷하다고.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깨끗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저의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고 체계적이었어요. 이제 곧 만나게 될 윤명수 씨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약속 장소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곧 만나게 될 윤명수라는 분에 대한 긴장감과 함께 그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도 함께 밀려왔거든요. 약속 장소인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 남자분이 조용히 앉아 계신 걸 봤어요.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를 보시더니 천천히 일어나셨죠. 윤명수 씨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네셨는데 목소리가 참 따뜻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손을 내밀며 답했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이죠. 윤명수 씨는 소피아를 보더니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셨어요. 안녕, 소피아. 할아버지가 많이 얘기해 주었어. 라며 이제 괜찮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아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제가 거부감을 가졌던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막상 만나보니 전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편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았어요. 윤명수 씨는 병원 예약을 내일 오전으로 잡아놨다며 오늘은 좀 쉬고 내일 함께 가보자고 하셨습니다. 저희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시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병원인지, 담당 의사는 누구인지,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세심하게 준비해 놓으셨더군요. 호텔 방에 들어가서 소피아를 침대에 눕혀주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강이 흐르고 고층 빌딩들의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을 보니 이곳이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곳이 맞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명수 씨가 저희를 데리러 왔어요. 대학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병원 건물이 정말 웅장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병원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정도였죠. 병원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깜짝 놀랐어요.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최첨단 의료 장비들, 모든 것이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드디어 김 교수님을 만났어요. 40대 초반의 젊은 의사였는데 유학을 다녀오셨는지 영어도 완벽하셨습니다. 소피아의 상태를 꼼꼼히 진찰하신 후 저희를 별실로 안내하셨죠. 그리고 김 교수님의 첫마디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소피아의 경우 회복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김 교수님은 컴퓨터 화면을 통해 치료 사례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소피아와 비슷한 상황의 아이들이 걸음마를 다시 시작하는 영상들이었죠.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김 교수님은 로봇 보행 보조 장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장치는 환자의 신경 신호를 감지해서 다리 움직임을 도와주며 동시에 신경 재생을 촉진하는 치료도 병행한다는 것이었어요. 김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계속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이런 게 가능한 건지, 미국에서는 왜 이런 치료법을 제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미국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정말 확신하실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김 교수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 100% 보장할 수는 없지만 소피아의 나이를 고려하면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환자일수록 신경 재생 능력이 뛰어나다는 설명과 함께 말이죠. 그 다음에 들은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치료비가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있어서 실제 부담금은 더욱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이게 정말인지, 미국에서는 월 3,000달러 이상 나온다고 했는데 김 교수님은 맞다며 한국은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소피아는 제 옆에서 눈을 반짝이며 김 교수님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정말 제가 걸을 수 있게 될까요? 김 교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소피아, 쉽지는 않겠지만 함께 노력해보자며 할아버지와 윤 할아버지가 모두 도와줄 거라고 말씀하셨죠.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희망과 의심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윤명수 씨가 제 표정을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에드워드 씨, 처음엔 믿기 어려우실 거라고. 자신도 처음에는 그랬지만 한국의 의료 기술은 정말 대단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고 말했죠. 그날 저녁 병원 근처에 마련해둔 임시 거처에서 윤명수 씨가 반찬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김치, 불고기, 미역국,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들이었어요. 드셔보시라며 소피아 회복에 좋은 음식들로 준비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어요. 사실 한국 음식에 대한 선입견도 있었거든요. 너무 맵고 자극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치는 생각보다 맛있었고 불고기는 정말 훌륭했어요. 소피아도 맛있다며 잘 먹었죠. 그날 밤 윤명수 씨와 저는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어색했지만 소피아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어서 대화가 이어졌어요. 저는 사돈에게 그동안 죄송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윤명수 씨는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며 지금 소피아만 잘 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소피아만은 꼭 웃게 해주자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저는 이분의 진심을 느꼈어요. 정말로 소피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병원에 가서 오후 5시까지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했던 소피아였지만 점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로봇 보행 보조 장치를 처음 착용했을 때 소피아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무서워하면서도 신기해하는 눈빛이었거든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며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소피아, 무서워하지 말라며 이 기계가 내 다리가 되어줄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첫 주에는
거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소피아는 로봇의 도움을 받아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금세 지쳐했어요. 저는 혹시 미국 의사들이 맞았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님은 계속 격려해 주셨어요. 에드워드 씨, 조급해하지 말라며 신경 재생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고. 소피아가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죠. 두 번째 주부터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소피아가 로봇의 도움을 받으며 한 걸음, 두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윤명수 씨도 매일 병원에 와서 소피아를 응원해 주셨어요. 소피아, 정말 대단하다며 어제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격려해 주셨죠. 한 달이 지나면서 소피아는 로봇 없이도 평행봉을 잡고 몇 초간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을 봤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치료 시작한 지 정확히 2달하고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소피아가 물리치료사 선생님의 손을 잡고 보조장비에 의지해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걷고 있다는 소피아의 외침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아이가 자신의 다리로 걷고 있었거든요. 비록 보조장비의 도움이 있었지만 분명히 소피아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봤어요. 가슴이 벅차올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2달 전까지만 해도 절망적이라고 했던 일이 지금 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윤명수 씨도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계셨어요. 저희 둘 다 말없이 소피아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도는 저에게 정말 다행이라며 소피아가 이렇게 빨리 회복될 줄은 몰랐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적을 볼 수 없었을 거라고 말했죠. 그날 밤 저는 소피아를 침대에 눕혀주면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엄마 말이 맞았다고. 한국은 정말 대단한 곳이라고요. 저는 소피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았다고. 엄마가 말한 한국, 참 대단하다고. 그리고 윤 할아버지도 정말 좋은 분이라고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소피아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거든요. 더 이상 절망적인 진단에 매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소피아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석 달째에는 보조기 없이도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넉 달째에는 계단도 천천히 오를 수 있게 되었어요. 김 교수님도 깜짝 놀랄 정도의 회복 속도였습니다. 소피아의 회복 속도가 정말 빠르다며 이 정도면 곧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죠. 김 교수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기쁜 마음과 함께 또 다른 고민이 생겼거든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건지. 어느 날 저녁 윤명수 씨와 함께 한강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피아는 앞서가며 천천히 걷고 있었고 저희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윤명수 씨에게 솔직히 고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소피아를 키워야 할지 말이죠. 윤명수 씨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에드워드 씨 마음대로 하라며 다만 소피아에게는 어떤 게 더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익숙한 환경이지만 의료비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도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반면 한국에 있으면 계속해서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윤명수 씨 같은 든든한 지원자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소피아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소피아에게 할아버지가 물어볼 게 있다며 미국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여기서 계속 살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소피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여기가 좋아요. 김 선생님도 좋고 외할아버지도 좋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아이의 말에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병원 복도에서 윤명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요. 윤명수 씨는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저는 본격적인 한국 정착 준비를 시작했어요. 주민센터에 가서 거주 신고를 하고
소피아의 학교도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윤명수 씨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갔어요. 특히 주민센터 직원분들의 친절함에 놀랐습니다. 외국인인 저희를 위해 영어로 설명해 주시고 필요한 서류들도 차근차근 안내해 주셨거든요. 소피아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하다고요. 소피아의 말에 저도 동감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던 한국이지만 이제는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영주권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기분이었습니다. 63세의 나이에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소피아를 위해서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에 소피아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아이의 손을 꽉 잡고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와 소피아는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했어요. 소피아는 근처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한국어도 제법 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적 같았어요. 병원에서도 정기검진만 받으면 된다고 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소피아와 함께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음식 재료들도 익숙해져서 김치찌개나 된장국 정도는 끓일 수 있게 되었어요. 소피아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불고기 해달라고요. 아이는 이제 완전히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마트에서 나오는 길에 윤명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에드워드 씨, 오늘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 오라고 소피아에게 줄 선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윤명수 씨 댁에 가보니 예쁜 한복 한 벌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소피아 사이즈에 맞춰서 특별히 맞춘 것 같았습니다. 윤명수 씨가 소피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소피아, 이거 입어볼래? 할아버지가 특별히 준비한 거라고요. 소피아는 한복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며 좋아했어요. 한복을 입은 소피아의 모습을 보니 정말 한국 아이 같았습니다. 윤명수 씨가 카메라를 들고 오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함께 사진을 찍어보자고. 기념사진이라고 하시면서요. 저희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소피아가 건강을 회복하고 그날 저녁 윤명수 씨가 준비해 주신 저녁을 먹으면서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들, 저 정말 행복하다고, 여기서 살게 되어서 너무 좋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불안하고 막막했던 기분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저는 윤명수 씨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여전히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라고요. 윤명수 씨는 겸손하게 손을 흔드셨습니다. 아니라며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이제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잖냐고 하셨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피아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와 아빠도 우리가 행복한 모습 보고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엄마와 아빠가 가장 바랐던 게 내가 행복한 거였을 테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소피아를 재우고 나서 저는 베란다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니 이제 정말 이곳이 제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편견 때문에 버렸던 가족이 결국 저를 다시 일으켜줄 거라는 걸요. 소피아를 살리기 위해 시작된 한국행이었지만 결국 저 자신도 새로운 삶을 찾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에서 소피아와 함께하는 이 새로운 인생이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윤명수 씨 같은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소피아의 환한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저는 이 모든 여정이 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편견에서 사랑으로, 그리고 외로움에서 진정한 가족으로.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한국에서 찾은 진짜 보물이었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